시행사에 대출해준 대주 단위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게끔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내가 시행사에 돈을 빌려줬어요. 난 내 돈 회수할래요 라고 해도 나머지 90%의 채권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만기 연장을 해주면 저는 그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희한한 법이에요. 23년 12월 5일 부동산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의미한 기사가 나와서 이건 꼭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동산 뉴스를 찍기로 했고요. 거래량 하락, PF 위험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잡았고요. 전국적으로는 강남 아파트도 위험하다. 최근에 하락 거래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서 기사로 잡았고요. 12월 5일 날 뜬 기사 중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게 르피에르 청담이죠. 프리마 호텔 부지를 미레인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4,600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23년 10월 22일만 해도 이거를 미레인이라는 시행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주단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새마을 금고가 브릿지론 연장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청담동에서 되게 여러 군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르피에르 청담 PF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청담동 일대에 최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루시아 청담 더 리버는 이미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분양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오피스텔도 분양이 다 되진 않았어요. 루시아 홀딩스에서 청담 더 테라스라고 하는 데를 분양을 하는데 이게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고금리에 아파트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분양이 될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금리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수익형 부동산으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훨씬 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청담동에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대체재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가격에 분양이 될까 그런 의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죠.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업이 그래도 청담동의 가장 핵심지에 이런 걸 지으면 수요가 있어. 평당 2억이든 3억이든 받아줄 수요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이 사업이 많이 뛰어들었어요. 미레인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4,600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1,6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사가지고 시행사업을 PF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청담동에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딴 데보다 위치가 일단 엄청나게 좋고요. 사업 부지가 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루시아 청담 더 리버 같은 경우는 대지가 266평이었어요. 대지가 266평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짓기에는 굉장히 작은 부지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높게 올려서 뷰 좋게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넣기에는 상당히 좀 작은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발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긴 좀 다르죠. 이미 대지가 1,600평 정도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업이 만약 꼬꾸라지게 되면 청담 프리마 호텔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가 상업용 건물로는 좋은 자리인데 주거용으로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건너편에 PHS 129도 있고 상직한류 3차도 있고 청담동 주거라인 고급 주거라인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올리게 되면 고층으로 올리면 한강뷰도 많이 나올 거고 CTV도 되게 좋게 나올 거고 한데 여기가 만약에 PF가 빠그라진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브릿지론 연장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이 PF가 만약 빠그라진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PF 사업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10월 달만 해도 야 이거 빠그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빠그라지면 안 그래도 요즘에 PF 시장 되게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프리마 PF 시행사인 미레인에서 2022년에 약 4천억 가량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달려온 사업이에요. 2022년에 프리마 호텔이 팔린 그 기사를 보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23년 6월에는 착공 예정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 2023년 12월인데 착공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사업 계획 자체도 지금 못 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브릿지론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브릿지론 연장에 새마을금고가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게 올해 10월 달에 나온 기사였고요. 근데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좀 더 살펴보면요. 최근 정부에서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막고 전국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PF 부실을 막기 위해서 시행사에 대출해준 대주 단위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게끔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법안인 게 내가 만약에 채권자인데 내가 시행사에 돈을 빌려줬어요. 이게 PF 사업이야. PF 사업에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1순위 채권자예요. 근데 내가 지분이 한 10%밖에 안 돼. 전체 대주 단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끔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동의를 안 해도 나는 돈 주세요. 지금 만기가 예를 들어서 10월에 왔어요. 10월이 이미 와가지고 난 내 돈 회수할래요 라고 해도 나머지 90%의 채권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만기 연장을 해주면 저는 그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부에서 지금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까 채권자들 대주단으로 다 묶어버려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할 때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3분의 1 미만의 채권자가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3분의 2만 동의한다라고 해도 만기 연장을 해줘버린다는 거거든요. 희한한 법이에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만기가 다 됐는데 만기 연장 안 해주는 건 채권자의 자유인데 이걸 3분의 2 이상으로 묶어버린 거는 PF 부실 사태를 어떻게든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새마을금고가 1,600억 정도를 빌려줬어요. 근데 총 빌려준 금액이 4,600억이니까
보니까 브릿지론이 총 4,640억 규모인데 새마을금고가 이 중에 38%에 해당하는 대출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새마을금고 혼자서 나 이거 만기 연장 동의 못해라고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깨져버리잖아요. 새마을금고가 이미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3% 이상이죠. 33%보다 많은 38% 정도의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새마을금고한테 이 만기 연장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키가 있었던 거죠. 대주단에서 설득도 했을 거고 금융당국에서 아마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압박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행사를 하는 주변 분들, 지인들한테 좀 물어보고 아는 동생들 중에서 뭐 시행사 크게 하는 뭐 2세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압박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이 기사는 M캐피탈에 관련된 기사예요. 강남 프리마트 M캐피탈 신용 전망 떨어지자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도 희청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투데이 기사고요. M캐피탈은 1997년 효성 파이낸스로 출범한 여신 전문 기업인데 새마을금고가 M캐피탈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M캐피탈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인 거죠. 근데 M캐피탈이 이 프리마 PF를 들어갈 때 1순위자, 가장 선순위자가 새마을금고 1,600억을 대출을 해줬고요. N캐피탈은 3순위가 막 그럴 거예요. 410억 정도를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새마을금고에 1,600억을 대출을 해줬고 M캐피탈은 410억을 대출을 해줬으니 실질적으로 2,000억을 대출을 해준 거죠.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 PF가 깨져버리고 이게 만약 공매에 넘어가거나 했을 때 재수가 없으면 N캐피탈 같은 경우는 410억을 다 떼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이거를 처음에는 우리는 만기 연장에 반대합니다. 나 이거 청산하고 돈 받아갈래요. 1,600원 내놓으세요. 라고 했을 때 대주단이 되게 설득을 많이 했을 거고 금융당국의 어떤 압박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M캐피탈이 돈이 떼일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나중에 가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 처음에는 만기 연장 안 해준다고 했다가 대주단에서 막 난리가 나고 이거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새마을금고만 돈을 회수해가고 나머지 대주단의 채권자들은 돈을 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래인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전국적으로 PF 위험이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PF 사업장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청담동의 이 핵심 부지에 있는 사업이 깨지게 되면 다른 지역, 특히 지방이나 경기도에 있는 PF들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들 속에서 결국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연장을 해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월 5일날 결정을 이렇게 내렸고요. 근데 이 만기 연장이 동의를 한 게 근본적으로 보면 이 PF의 사업성이 좋아서 결국 브릿지론 PF에서 본 PF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브릿지론은 결국 땅만 사놓은 단계고 이자 계속 내다가 사업계획 잘 짜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인가를 다 받고 허가도 받은 다음에 건물 올리고 이제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지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마을금고에서 이거를 만기를 연장해 준 게 아니라 정부 당국의 어떤 압력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 연장해 줬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해석이거든요. 사업성 자체가 좋아졌다라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동의를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청담동 핵심지 PF 사업도 자초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PF 위험에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우려하고 있는 시선을 보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만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문제는 르피에르 청담 브릿지론이 내년 5월까지 본 PF로 넘어가야 된다고 해요. 5월까지 시간을 준 거죠. 그 6개월 기간 안에 본 PF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준비들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맞는 사업 계획도 짜야 될 거고 충분히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겠죠. 본 PF로 넘어가려면 어쨌든 누군가 또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브릿지론을 끄고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본 PF를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도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이게 본 PF로 못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게 넘어가는 좀 위험이 있고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만기 연장을 거부한 건데 이게 당장 그 뷰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담동 등 강남 서초 등에 분양하고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사업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던지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아 청담 더 테라스도 한 차례 브릿지론 만기 연장을 하지 못해서 이게 공매에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공매에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이 부지가.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는 지금 사업이 순항 중이고요. 루시아 홀딩스 루시아 청담 더 테라스 브릿지론 연장 성공해가지고 6개월 만에 대주단 설득 완료. 루시아 청담 PFV는 지난해 금융위기 시점인 12월 20일 브릿지론 상환 기회를 넘기면서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받았다. 그 후 대한토지 신탁이 공매를 통해 부지 매각을 시도했으나 4차까지 진행한 공매에서 모두 유찰됐대요. 작년 12월이면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최악을 찍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브릿지론 연장에 실패를 했고 대주단 쪽에서는 이거를 넘기려고 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만 하다가 결국은 시행사에서 대주단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이 진행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면 이거 관련돼서 분양한다, 이거의 장점 기사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광고성 기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시행사의 대주단을 설득을 해서 연장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현재 분양 중인데 분양 가격은 평당 뭐 2억 원에 달한다라고 해요. 평당 2억 원인데도 있고 2억 5천인데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을 2억 5천의 분양을 지금 시장에서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선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초에 이게 약간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면 참 다행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분양이
진행이 잘 안 된다 싶으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좀 처해질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착공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설계 도안만 이게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어쨌든 지금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분양을 하면 분양 대금을 받아서 본 PF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겠죠. 만약에 이게 분양이 실패한다 이러면 이게 미치는 여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프리마 호텔 PF만큼 좋은 위치는 아닌데 여기도 나름 청담동이고 대로변인데 여기가 약간 이제 코너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귀추를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2월 5일에 이어서 12월 7일 부동산 뉴스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12월 5일날 부동산 뉴스를 찍을 때 제가 잠깐 30-40분 정도 텀이 있었어요. 그때 잠깐 뉴스를 찍으려고 OBS를 켜고 혼자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찍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빚에 치여 시공 포기한 중소사 신탁 개정 대여금 4조 넘겼다. 부동산 신탁사 신탁 개정 대여금 추이해가지고 21년 12월에 2조 1천억 정도였고 작년 12월에 2조 5천억 정도였는데 이게 가파르게 느는 게 보이시죠? 신탁 개정 대여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건설사와 금융 신탁사들 간의 책임 공방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어요. 일단은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 개정 대여금이 9개월새 2배 정도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부동산 신탁사랑 계약을 맺은 시공사들이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를 포기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면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 대여금 잔액이 2배가량 증가했다는 거예요. 신탁 개정 대여금의 의미는 그 사업장의 부실이나 자체 개발 등의 이유로 신탁사가 자체 개정에서 빌려준 대여비를 의미하는 건데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줬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대여금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바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꼬꾸라지거나 이제 파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 정도 사업이 돼서 우리가 원금과 이자 요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해서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꼬꾸라지게 되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당연히 신탁사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사실 신탁 대여금이 자체 개발이 증가하면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책임증후 상품에서 신탁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걸로 인해서 대여금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대주단에서 돈을 빌려요. 이제 대주단이라고 하면 신탁사가 있고 또 다른 금융기관이 있고 여기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신탁사가 대주단한테 돈을 빌려서 PF를 하는 건데 PF를 할 때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공사한테 책임 준공 계약을 맺게 돼요. 책임지고 네가 다 준공까지 끝내라고 하는 거고 중간에 시공사가 빠그라지거나 공사비 다툼 또 여러 가지 다툼 때문에 내가 안 할래 그냥 배째라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 준공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가 이를 포기하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나 안 해 배째 아니면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신탁사가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신탁사는 이미 책임 준공 계약을 맺었거든요. 시공사가 파산을 해버리면 신탁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예상했던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탁사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대여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실이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부채는 아닌데 어쨌든 내가 대여한 자산에 대해서 자산을 갉아먹게 되는 거고 이런 신탁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이 기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대주단한테 돈을 빌려서 PF를 했는데 시공사가 배째 이래가지고 신탁사에서 그걸 다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이걸 책임 준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공사비 100억을 예상했는데 시공사가 낮아빠지게 되면 다른 시공사를 선정을 하거나 뭐 해야겠죠. 또 소송도 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공사가 돈 못 받은 게 있어 나 그냥 유치권 행사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것들 다 해결하고 그 비용이 더 들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발생하는 금융 비용과 건설 자재값의 상승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는커녕 원금도 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신탁 개정 대여금이 1년 만에 2배 정도 늘어났다. 2조 5천억에서 4조 1천억 정도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책임준공 상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파산으로 신탁사가 자기 자금을 투여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탁 개정 대여금 가운데 상당수가 그렇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시공사가 금융비용 인상과 공사비 상승으로 요즘에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나 공사 못하겠습니다. 파산할래요. 해서 파산해버리는. 그래서 신탁사가 이걸 끌어안게 되는. 그러면서 이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신탁사는 또 대주단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잖아요. 근데 그 대주단들은 거의 다 금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신탁사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PF 살얼음판 저축은행 연차율 1년 새 3배로 22년 4분기 정확하게 작년이죠. 그때 기업대출 2.83%인데 연체율이 지금 7.09%예요. 가계대출도 4.74%에 쏙 늘었고 연체율이. 그리고 전체는 2배 정도 늘었고 기업대출은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PF 사업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금융비용이 2배에서 2.5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건설 자재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저 같은 경우도 2021년 11월에 건물을 올리려고 토지를 샀는데 토지를 처음에 샀을 때보다 지금 이자 비용 내는 게 2배가 넘어요. 22년에 너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긴축에 들어갔고 금리를 올리게 됐고 거의 제로금리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5%를 올리고 한국은행은 3.5%까지 올렸잖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금융비용을 내가 예상했던 게 요만큼을 내야 되는데 2배 이상을 내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 이 땅을 샀을 때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 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건축비가 140억 정도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금융비용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보니까 예상했던 버짓보다 60억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21년 말만 해도 이 정도까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랬으면 이제 그 토지를 안 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건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큰 사업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PF 사업성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엎침 대 덧친 격으로 땅값이 고점 대비 그러니까 22년 뭐 하반기에 땅을 막 사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공매에 붙여도 손해볼 위험이 있는 거예요. 땅값이 떨어졌으니까요. 특히나 강남이나 이런 핵심 지역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공매에 붙여도 팔리긴 하겠죠. 근데 지방이나 경기도 이런 데 있는 PF들은 정말 좀 힘들다. 그래서 땅만 사놓고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못 넘어가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못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거 만기 연장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 사업성은 더 안 좋아지고 건축비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은 불안해하고 근데 정부에서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거를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걸로 묶어버렸고 대주단 보통 금융기관들이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대주단들은 또 그래서 정부에서는 PF 부실 위험을 계속 이연시키고 당장 안 터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총선 이유가 진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브릿지론 규제 강화 조짐에 시행사, 금융사 돈줄 끊긴다. 아까 전에 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신용도가 낮거나 중소시행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금융기관을 설득해서 브릿지론을 받아서 토지를 일단은 구입을 하고 본 PF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부동산 호황기 때는 웬만한 좋은 지역에 있는 부지만 사면 비싸게 분양돼 분양이 다 되니까 중소시행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금융기관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내가 분양 잘할 수 있어, 마케팅 잘할 수 있어, 우리 이런 상품 올릴 거고 건축사 누구 쓸 거고 고급화 해가지고 하면 돼.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분양 될 거라고 설득을 했죠. 실제 호황기 때 이게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너도 나도 토지를 사고 시행을 하고 돈을 벌고 하니까 당연히 불황기 때는 PF 위험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브릿지론과 토담대를 PF로 분류해서 자금 조달을 더 어렵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브릿지론하고 토담대는 원래 PF에 분류가 안 돼 있었어요. PF로 분류가 되게 되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여러 규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기사를 보면 브릿지론을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PF로 분류하면 토담대와 합쳐 전체 대출의 20% 내로 대출 상한 제약을 받는다. 이에 저축은행이 부동산 금융 규모를 유지하려면 충당금 규모를 지금보다 1.5배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잖아요. 무분별한 PF 대출 부실을 막겠다라는 조치인데요.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 이런 거 저축은행들이 충당금 규모를 늘리게 되고 이러면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적어지게 되니까 금리는 좀 더 올라갈 위험이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 잘 안 받으려고 하니까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것보다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지금 PF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대책까지 내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충당금 규모를 늘려라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게 사실 DSR 스트레스랑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변동금리에다가 추가 가상금리를 더해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좀 막겠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는데 그런 발언을 좀 했었는데 이것과 좀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브릿지론 대출 받아서 땅만 사가서 땅값만 막 올려놓고 거의 자기 자본 안 들이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큰 돈을 벌게 되는 자기 자본 정말 10% 20%밖에 안 들이고 어마어마한 뭐 수익률 1000% 2000%의 수익률을 냈던 당시에는 분위기가 좀 그랬었어요. 21년이나 22년 초만 해도 강남에 이런 사업 시행 부지가 나오자마자 다 팔렸어요. 시행사에서 이걸 샀는데 큰 시행사들 뿐만 아니라 중소 시행사들이 정말 많았고요. 기존에 있던 시행사랑 돈 많은 개인이랑 같이 합자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브릿지론 일으켜서 분양이 잘 됐으니까 분양만 하면 떼돈을 번다 해서 당시에 좀 주식으로 큰 돈 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1000억 단위로 벌고 이런 분들이 좀 계셨고 코인으로 큰 돈 버신 분들이 계셨는데 강남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이런 개인 자산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땅 알아서 사가지고 분양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 해서 당시에 PF 투자하는 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당시에 좀 위치가 좋은 땅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다 팔렸어요. 되게 비싸게 불러 다 팔렸어요. 그때 굉장히 좀 거품이 아니었냐. 그게 좀 땅값을 또 끌어올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는 또 그런 시장이었고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이제 거의 안 받는 게 브릿지론으로 대출을 받게 되고 땅을 이렇게 사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업 시행이 돼가지고 잘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본 PF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자초될 위기에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미래인에서 프리마 PF를 했잖아요. 근데 그 프리마 PF가 자초될 위기에 처했다가 다행히 새마을금고에서 만기 연장에 동의를 해주면서 내년 5월까지 시간을 벌었는데 미래인이 프리마 PF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 군데 사업장에서 이런 PF 문제가 터지게 되고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이 시행사가 파산을 하게 되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시행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없어요. 다 빌려온 돈이에요. 건설회사들, 특히 시행하는 건설회사들 중에 자기 자산이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웬만한 우리가 좀 이름 들어본 꽤 좋은 사업지에 꽤 큰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를 분양하는 시행사들도 생각보다 돈이 없어요. 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 그거 다 뭐 배당으로 가져가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남의 돈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에서 이 브릿지론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저축은행에서 일단 반대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고 중소시행사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그러면 중소시행사들은 브릿지론하고 토담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잘 자기가 사업 계획을 짜고 잘 만들어서 본 PF로 넘어가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게
이걸 강화를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막히는 거거든요. 중소시행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많이 쌓게 하는 것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충격을 대비하자라는 의미라고 금융당국 관계자가 기사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서울아파트 거래 1월 이후 최저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3년 10월 달에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2,313건이에요. 23년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시중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좀 회복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3,000건대였는데 사실 3,000건도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10년, 2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적은 거거든요. 3,000건도 적었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왜? 특례 보금자리를 축소를 했잖아요. 9억 이하의 아파트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축소를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거래량 떨어질 수밖에 없고 원적 매입 비중도 15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고 하락 거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노도광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요즘에 강남조차도 하락하고 있다. 도곡레스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 거래가 좀 나왔고 삼성동도 그런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의 대형 평수들 그리고 하이엔드 아파트들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고점 대비 90% 95% 회복했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약간 좀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PF염에 대해서 이번 기사는 다뤄봤습니다.